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철입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 시장은 반응이 없네요. 네. 오늘은 2차 전지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뉴스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동안하고 좀 다르게. 네. 네, 오늘은 좀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반면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네. 장중에. 네.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좀 줄여서 마감은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쵸. 네,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뭐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뭐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0.3%씩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는 좀 특이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특이한 게 대만은 0.7% 올랐고요. 네. 일본은 1.6%나 올랐어요. 네, 대만은 뭐 IT 비중이 높으니까 상승했겠고 일본은 이게 주주환원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예를 보면은 어떤 PBR 1배 이하를 소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주주 뭐라 그럴까 거버넌스 이슈와 주주 가치에 대한 시장 변화 이게 막강하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네, 기업들한테 실제 일본 정부가 실질적인 이렇게 영향력을 주니까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안 믿나 봐. 그렇게 할 거를. 투자자들이 안 믿나? 투자자들이 안 믿는 뉴스가 나오면 보통 있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 아니, 선반영 해야지. 선반영. 이거 선반영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도 개정하고 뭐 다 바뀐다고 했잖아. 지금 나온 것들이 사실 1년 전에 그대로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네. 안 믿는다. 뭐 조금 덜 믿는 거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구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구나. 야,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빨리 실현이 된다면 이게 선구자가 있잖아요. 일본이 보여줬기 네, 때문에 네. 우리도 뭐 실현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곽상준이란 이름으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또 누군가 했나 봐요. 관련 문의가 또 왔다고 하는데 사칭입니다. 네. 네, 유튜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텔레그램을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또 네이버 밴드까지 영역을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뭐가 나와요. 뭐 나중에는 카톡방도 나올 거고 뭐 별게 다 나올 거예요. 카톡방은 제일 먼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오고 저희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오래된 가입자가 꽤 많은 오래된 네이버 카페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브하고 이 유튜브와 연계된 방송들 있잖아요. 뭐 오디오 쪽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직접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상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개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꾸준히 보신 분은 아는데 가끔씩 띄엄띄엄 보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네. 네, 뭐 비서가 뭐 대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비서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어디로 돈 입금하라 이런 것도 당연히 믿으시면 안 되고. 네. 다 종목 가짜입니다. 추천도 가짜입니다. 네, 다 가짜입니다. 한 분이 아주 주도적으로 계속 거기에 돈을 넣고 나서 계속 연락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의약품 섹터에서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에서도 한국전력이 2%대 상승하면서 오늘 의약품 섹터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전기전자가 1등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기전자에 있어요. 업종에.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는 오히려 업종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화학 섹터였는데요. 뭐 DS 단서 이건 얼마 전에 상장을 한 거죠. 그리고 금양, 율촌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KC,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철강금속에서도
암선알미늄, 뭐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 리온, 동국제강, 뭐 삼화알미늄 대체적으로 뭐 2차전지나 다른 철강주들도 좀 같이 하락을 했고요. 네. 건설주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태영건설도 6%대 하락을 했고 다른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1, 2%대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 교보증권에서 코오롱 글로벌이 부동산 PF 리스크의 노출도가 가장 큰 건설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3%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뭐 이슈가 끝나질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포드에서 이제 수요 둔화 때문에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요걸 대폭 감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형적인 좀 수요 둔화를 보여주는 좀 신호다 이런 로이터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여서 1,400여 명을 좀 감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전방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좀 특이한 건 그 대신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냥 F150. 네. 뭐 F150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레인저 랩터, 브롱코 랩터 뭐 이런 모델들 SUV도 포함이 된 픽업 트럭입니다. 네, 이런 것들 대신 생산한다고 하고 전기차 할인 판매 경쟁도 심한데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좀 둔화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데이터로 보니까 유럽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독일 쪽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유럽 지역의 전체 자동차 판매는 4%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전기차 판매가 28% 감소를 했고요. 특이하죠. 내연기관이랑 다 합한 수치는 4% 늘었는데 네. 전기차 판매만 보면 28% 정도 감소를 했죠. 네. 유럽의 전기차 판매의 한 4분의 1 비중은 독일이 차지를 하는데요. 독일이 보조금을 중단한 여파로 판매량이 한 60% 가까이 58%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망가진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보조금 중단으로 가격 부담이 높아져서 전기차 판매가 당분간은 부정적일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성차들의 가격 인하로 수익성 부담도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 실제로 가격 경쟁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이 테슬라는 최근에 독일에서 모델 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가격을 8, 9%씩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 한 730만 원 정도 인하를 한 거고요. 추가로 뭐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도 최대 10%까지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보조금이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보조금만큼 지금 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전에는 테슬라가 사실 가격 인하를 먼저 주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BYD가 먼저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BYD가 전기차 가격을 최대 1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인하를 한 거고요. 네. 폭스바겐도 유럽에서 ID 시리즈 추고가를 최대 30% 인하했고 GM도 최대 7,500달러 인하할 예정입니다. 스텔란티스 CEO가 했던 언급이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을 무시한 채 살인적인 속도로 이 가격 할인 경쟁을 하는 것은 전기차 업계의 피바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 같아요. 정도 가격이면 적자예요. 적자일 거예요. 네, 저기 테슬라 빼고는 다 적자일 것 같은데. 네. 테슬라도 이익률이 예전에는 한 20%에서 자리로, 한 자리로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네. 뭐 현대차도 미국에서 이 전기차 가격을 최대 1,000만 원 할인하고 있고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4년형 아이오닉 5, 6, 코나 EV 요거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EV6 니로 EV 대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존 자동차보다 좀 더 패셔너블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재고 쌓는 거를 못 견디는 것 같은데. 재고 쌓느니 그냥 할인 쳐가지고 빨리 끝낸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할인폭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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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수요 둔화되니까 이제 뒷단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지난주에 LNF 실적이 쇼크가 나왔잖아요. 흑자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2,8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제 양극재 업체들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BM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실적 추정치를 좀 내렸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7조로 추정을 했었는데 1.4조로 내렸고요. 영업이익은 플러스 500억 낼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426억으로 대폭 적자로 했습니다. 여전히 컨센은 뭐 요수치는 반영이 안 돼서 플러스 47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점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부진 왜 그러냐? 원인은 4분기에 양극재 수출 단가가 전년 대비 한 25% 정도 하락했고요. 양극재 판매량도 7% 정도 감소한 걸로 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또 1월 20일 날 그 발표가 됐어요. 수출 잠정치가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도 NCM과 NCA를 합산한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 중량도 전년 대비 24%가량 줄었습니다. P와 Q가 다 줄면서 이게 수출도 많이 꺾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3년도 4분기만 어닝 그 전망을 내린 게 아니고요. 24년도 연간 추정치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24%, 54%씩 하향을 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은 특히 5천억에서 2,300억으로 좀 절반 넘게 좀 하향 조정을 했고 25년 이후 실적도 한 20%씩 그 정도로 좀 전부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의 양극재 사업 가치가 고객사의 합산 시총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고객사가 에코프로 그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모든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고객사 대비 높은 마진율을 실현을 했을 것이다. 근데 뭐 적자를 보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극재 업체들은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 흔들림에도 주가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 좀 경고를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특히나 많이 떨어졌어요. 11%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1% 하락, 에코프로가 7%대 하락했고 뭐 LNF, 금양,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엔솔 이런 셀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를 보면 정말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가 제일 뭐 선도 업체들은 그래도 버텨요. 제일 나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 업체들이 좀 힘든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드디어 한국에도 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반등할 때도 있으니까 네, 언젠가 할 텐데 최근에 또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점을 뭘로 봐야 될까요? 리튬이나 이런 니켈이나 이런 광물 가격의 반등으로 좀 시그널을 부착하면 좋을까요? 일단 판매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앞단의 전기차 판매량이요? 아니요. 뭐 그것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여기가 꺾였잖아요. 우하향이잖아요. 이게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AI 쪽에서는 굉장히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아침에 특히나 엄청 좋았는데 지난주에 TSMC가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수요 업체 그 빅테크에서도 공격적인 투자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메타가 올해 H100을 34만 개 매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AGI 개발을 공식 선언하면서 GPU를 대량 매입해서 생성형 AI 라마 3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선보이겠다. 뭐 챗 GPT나 이런 거 다 제치겠다는 건가요? 대단하네.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 H100이 필요한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 34만 개 이상 확보할 예정인데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조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회사는 하시기 어려운 네. 대목이죠, 이거는. 네. 엔비디아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작년에 H100 그 매입량이 15만 개 정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5만 개 정도 이제 매입을 했고요. 근데 올해는 그 2배 이상이 34만 개로 늘린다는 거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H100만 34만 개고요. A100 같은 이제 다른 칩셋들을 다 포함하면 총 한 60만 개 정도 GPU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파운드리 잘했으면 놀았는데 좀 아쉽다, 진짜.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도 기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엑시노스를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엑시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엑시노스의 퍼포먼스가 요즘 이제 기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 조금씩 기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리기 전까지는 안 한다. 난 기대 좀 해주세요. 삼성.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파운드리가 좀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수율이 더 중요하긴 하죠. 좋으면서도 그걸 수율을 지킬 수 있느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니까 되게 유효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엑시노스의 수율, 그다음에 성능 이거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쪽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삼성 저번에 어닝 쇼크에 비메모리가 좀 충격이었는데. 뭐 이번에 뭐 투자 더해서 어닝 쇼크였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좀 문제지. 네. 네. 근데 뭐 오늘은 일단 이 파운드리 밴더들도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온디바이스 AI가 요즘에 또 핫하죠. 19일 날 삼성전자가 AI 폰 출하량 목표를 1억 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S24 새로 나오는 폰에 이제 AI 탑재를 하잖아요. 근데 S24 판매량은 24년도에 3,600만 대 정도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작 S23 시리즈, 그리고 폴더블 5 시리즈 여기에서도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기능 탑재한다고 하니까 요 폰들을 다 합치면 한 1억 대 정도의 AI 탑재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4 시리즈는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치 전망이 될 정도이고요. 저번에 이제 차트로 한번 보여드렸죠. 3,600만 대 정도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향후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폰이 시장 점유율을 한 55% 정도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 스마트폰은 24년도에 2억 4,200만 대 정도, 전작은 2억 2,700만 대였거든요. 한 7% 정도 늘면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네, 꾸준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좋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뭐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급등한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갤럭시 링. 요거 반지, 네. 요것도 같이 발표를 했어요. 18일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신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웨어러블 반지를 출시를 예고를 했고요. 하반기에 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를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스마트링에 인터플렉스가 PCB 형태의 메인 기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삼성 갤럭시 링 수혜만 보는 건 아니고 애플이 2월달에 MR 헤드 출시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새로운 XR 기기를 하반기에 출시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이 RF PCB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기본 모델이 있고 24 뭐 플러스 모델이 있고 울트라 모델도 있잖아요.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S22 시리즈에서는 울트라 비중이 44%였는데 23에서는 47%로 올라왔고 24 시리즈에서는 55%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울트라만 적었었잖아요. 스냅드래곤. 울트라만 스냅드래곤 쓰죠. 예, 예. 예. 그래서 다른 때보다 울트라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이 안 사서 엑시노스 싫어서요. 엑시노스 좀 네, 아는 사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가 잘 되기를 아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략 아닐까요? 그 울트라 모델을 많이 팔기 위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이 지금 나오는 전망은 다 틀린 거죠. 저만큼 못 팔겠지 대수를.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커버드 콜 ETF라는 게 좀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신상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홍콩 H지수 손실도 1월 달 들어서 상환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대 은행에서만 발행한 이 홍콩 H지수 ELS의 손실 규모만 보면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적었잖아요. 1월 8일부터 이제 상환이 시작이 됐는데 21일까지 해서 상환된 ELS가 총 4,353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근데 평균 손실률이 52.7%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반토막 이상 나서 지금 상환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1월 달에만 이제 일평균으로 하루에 한 480억 원어치의 ELS가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중이고 상반기까지 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가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 건 홍콩 H지수 추이를 보면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차트인데 저 제일 꼭대기 12,000대 저 지수 때 굉장히 좀 그때부터 좀 ELS 시작했던 게 이제 만기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계속 손실 상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ELS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안전하잖아요. 네. 다만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라면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뭐 테슬라 ETF 아니면 뭐 삼성전자 ETF, 현대중공 ETF 옛날에 이런 거 말았는데 종목형 ETF는 손실 상환되는 게 좀 종목형 ELS, 예. 종목형 ELS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수형 ELS는 굉장히 좀 쇼크잖아요. 네. 예, 이렇게 3년 내내 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어도 1년 만에 반등을 하는 지수 흐름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ELS가 좀 그래도 좀 지수형은 안심하고
안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H 사태가 터지면서 ELS에 대한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 비슷한 커버드 콜 ETF가 좀 모습을 좀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구조가 오랜만에 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파생상품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커버드 콜 ETF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주식 매수 포지션, 저 롱 스탁이라고 있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 저 숏 콜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두 가지를 동시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합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파란 색깔 저런 형태로 이제 손익 구조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저게 이제 풋옵션 매도 포지션하고 일치하죠. 네. 저렇게 구조가 되는 건데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내 수익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손실은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네. 이게 ELS하고 거의 똑같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다. 그러면 나스닥 100이 상승할 때는 나스닥 100만큼은 못 벌고 이익은 조금 덜 버는 거고, 반대로 나스닥 100이 하락할 때는 뭐 옵션 프리미엄, 콜옵션 매도한 거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받으니까 손실을 조금 덜 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뒤늦게 보는 거죠, 손실을.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만큼은 좀 손실을 덜 보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면 뭐 저도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이지만 너무 긍정적인 모습만 좀 많이 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ELS하고 똑같은 건데. 네, ELS랑 그냥 비슷한 거의 비슷한. ELS도 뒤쪽에 파생상품 저런 커버드 콜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금융상품의 트렌드가 ELS에서 좀 커버드 콜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나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좋아 보이니까 근데 만약 빠지면 또 똑같은 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네, 그렇죠. 네, 지수가 H 지수처럼 기초 자산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실도 뭐 막대하게 클 수가 있겠죠. 다만 네. ELS는 중간에 내가 매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매도하는 순간 한 10% 정도 손실 보고 예, 끝나는 거고. 현재 평가액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추가로 한 10% 까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기가 참 힘든데 ETF는 그래도 중간에 손절은 좀 간편하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거 무조건 하면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지만 그래도 위험은 확실히 뭔진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옵션은 12개월 동안에 11개월 조금씩 돈을 벌다가 1년에 한 번 깨지는데 그때 몽골 이상 깨지는 경우가 많다. 네. 뭐 이런 얘기 옵션 할 때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파생 상품은 저렇게 터지게 되면 순식간에 많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새롭게 커버드 콜 상품이 ETF로 많이 국내 주식에 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는 기회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